강서연의 세상은 완벽하게 조율된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미니멀한 인테리어, 유명 작가의 그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차가운 공기.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전시품이었다. 남편인 JK건설의 대표, 권태민의 완벽한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채 그녀는 거실 중앙에 거대한 테이블 위에 놓인 화병에 계절꽃을 꽂고 있었다. 섬세하고 우아한 손길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정교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구김 하나 없는 남편의 셔츠,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온기가 없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피곤함과 권태로움이 뒤섞인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꽃꽂이를 하고 있는 서연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그 시선은 살아있는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새로 들여온 가구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다정함은 없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의 확인에 가까웠다. 당신 저녁 식사는요? 서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밖에서 했어. 먼저 자지.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서재로 향했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단답형의 질문,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긴 침묵. 결혼 생활 3년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점점 더 높고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멈췄던 손을 움직여 마지막 꽃을 꽂았다. 한때는 그를 사랑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건축계의 혜성으로 불리며 최연소로 권위 있는 건축가상을 받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권태민을 만나고 그의 집요한 구애 끝에 자신의 모든 경력과 꿈을 접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의 재능을 사랑하고 그녀의 세계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재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천재 건축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트로피 와이프를 원했던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설계도를 펼치고 밤을 새우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사교계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옆을 지키기만을 바랐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날개는 조금씩 꺾여 나갔고 결국 그녀는 이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되어버렸다. 권태민은 서재에서 나온 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서연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 서연은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외로움은 이제 익숙해져서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무감각만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태평양보다 더 넓고 깊은 바다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도 변함없이 시작되었다. 권태민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 그의 아침 식사와 옷을 준비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의 시중을 받았다. 오늘 저녁은 늦을 거야. 중요한 계약이 있어. 기다리지 마.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그가 툭 던지듯 말했다. 서연은 알았어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일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가 떠나고
집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서연은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다. 문득 어젯밤 그가 소파에 던져두었던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태블릿에 시선이 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가 무심코 화면을 터치하자 잠금 장치가 풀려있던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보던 문서가 그대로 떠 있었다. 아키솔, 알치솔 인수합병 최종 제안서. 아키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키솔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설계 사무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은 아버지의 오랜 동료가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그녀의 꿈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제안서를 넘겨보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JK건설이 아키소울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려는 계획이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회사의 약점을 파고들어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잔인한 계획.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디자인 철학과 정신을 권태민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인수합병의 파트너사로 이디자인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대표이사의 이름은 오수진이었다. 오수진, 최근 미디어에서 각광받는 젊고 야심찬 여성 CEO. 그리고 권태민의 오랜 여자친구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여자. 서연은 애써 그 소문을 무시해왔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마치 잔인한 신의 장난처럼 태블릿 화면 위로 새로운 메시지 알림창이 떠올랐다. 발신인은 오수진이었다. 태민 씨, 어젯밤 호텔 미팅은 성공적이었네. 아키소울 거는 이제 마무리만 남았어. 당신의 파트너가 이 정도로 유능할 줄은 몰랐지. 오늘 저녁에 자축 파티 어때?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유혹과 승리감에 찬 조롱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부와 손을 잡고 아내의 가족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지켜온 결혼 생활, 그녀가 포기했던 꿈, 그녀의 믿음과 사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러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태블릿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대신 지독한 고요함이 그녀를 덮쳤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슬픔도 남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가슴 속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전시품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태민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건축가 강서연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손이 망설임 없이 여행 가방의 뚜껑을 열었다. 화려한 세 장의 문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고 있었다. 강서연의 손길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여행 가방에 옷을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들은 권태민이 사준 화려한 명품 드레스나 보석들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애초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몸에 익숙한 편안한 옷가지들과 몇 권의 낡은 건축 서적,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제도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것들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잃어버렸던 자신의 세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 짐을 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소유했던 것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짐이라고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가방을 현관문 옆에 세워두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변호색에서 막 퀵으로 배달된 이혼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어 넣은 상태였다. 시간이 흘렀다. 집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혔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자신의 지난 3년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가 돌아오기를.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는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권태민이 돌아왔다. 그는 오수진과의 자축 파티가 꽤나 만족스러웠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띤 채였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여행 가방과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늘 그래왔듯 관심을 끌기 위한 그녀의 유치한 시위라고 생각했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또 무슨 심통이야? 내가 요즘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애처럼 굴지 마. 피곤하니까 빨리 가방 풀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는 외투를 벗어 아무렇게나 던지며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에게 명령했다. 그의 세상에서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여야 했다. 그녀의 반항은 잠시 길을 벗어난 것일 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슬픔도, 원망도, 애원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버린 잿빛의 심연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낯선 눈빛에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주춤했다. 나, 이 집에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권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가 어딜 가려고. 친정에라도 가서 며칠 있다 오겠다는 거야. 유치하게 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그에게로 밀었다. 이혼 서류야.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당신도 찍어주면 좋겠네. 원한다면 소송까지 가도 상관없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거칠게 내용물을 확인했다. 위자료 청구도, 재산 분할 요구도 없었다. 그저 이혼에 합의한다는 조항만이 간결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지금 나랑 장난해.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하겠다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통보지.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그제야 권태민은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황한 기색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진심이야. 네가 날 떠나겠다고.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이 집. 네가 입는 옷. 네가 쓰는 돈 전부 다 나 때문에 누리는 거야. 그의 비수 같은 말에도 서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당신이 준 모든 것들. 나는 이제 내 것을 찾으러 갈 생각이야.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것 내게 뭐가 있는데 경력도 끊긴 빈털터리 주제에. 그가 경멸을 담아 비웃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미소였다.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무엇을 버리고 당신에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으로 향했다. 권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눈빛.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잠깐만. 강서연.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늘 있던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초조함이 묻어나왔다. 거기서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바깥의 차가운 복도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그 어둠 속으로, 자신의 새로운 세상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태민의 귀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텅 빈 현관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던 세계가 순식간에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아내, 그녀가 만들어주던 완벽한 아침, 그리고 그녀의 고요한 복종까지.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돌아왔다.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텅 빈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가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침묵은 이제 그를 질식시킬 듯한 괴물 같은 정막이 되어 그를 덮쳐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연의 단정한 필체로 적힌 이름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제야 그의 가슴 속에서 정체 모를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공포였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강서연은 택시를 타고 서울의 오래된 동네인 성수동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멀어지고 공장과 갤러리가 공존하는 낯선 풍경이 나타났다. 그녀가 내린 곳은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늘어선 한적한 골목이었다. 그녀는 건물 2층에 있는 굳게 닫힌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아키소울, 아치소울이라고 희미하게 쓰인 낡은 간판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손에 익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실질적으로 운영이 멈춰버린 그녀의 옛 작업실이자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이곳은 권태민의 집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완벽한 질서 대신 자유로운 혼돈이 있었고 차가운 대리석 대신 따뜻한 나무 바닥이 있었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렸다. 몇 개의 전구가 깜빡거리다 인해 창백한 불빛을 뿜어냈다. 빛 아래 드러난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설계도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제도판, 벽면을 가득 채운 건축 서적들, 그리고 햇빛에 바랜 건물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와 아버지가 함께했던 시절 그대로였다. 서연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제도판 위에 쌓인 먼지를 쓸어보았다. 그 손끝을 통해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연필심이 종이에 닿는 소리. 밤늦게까지 아버지와 나누던 건축에 대한 열띤 토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의 벅찬 희열. 그녀가 권태민을 만나고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그녀의 진짜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옛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는 낡은 포트폴리오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첫 장에는 그녀가 대학 졸업 작품으로 설계하여 대상을 받았던 빛의 도서관 사진이 있었다. 햇살이 책장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설계된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작품. 사진 속의 젊은 서연은 트로피를 든 채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지 남편의 배신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저렇게 환하게 웃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렬한 애도였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권태민의 약속은 달콤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며 결혼 후에도 그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외주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켰다. 당신같이 재능 있는 사람이 이런 작은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건 시간 낭비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 건축주들과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사랑이라는 이름의 속박은 그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였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권태민은 아키소울을 정리하고 이제 JK건설의 안주인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말했다. 그때는 그의 말이 진심 어린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세계를 완전히 빼앗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새장 속에 가두고 이제 그 새장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는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사랑과 꿈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아키소울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늘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란다.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지. 그러니 언제나 건물보다 그 안에 살게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권태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철학을 지키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태민의 아내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건축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업실 구석에 있던 낡은 천을 가져와 먼지 쌓인 제도판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듯. 그녀의 손길은 경건하고 진지했다. 먼지가 걷히고 깨끗한 나무 표면이 드러났다. 그녀는 서랍에서 롤 형태로 말려있던 새하얀 제도 용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연필꽂이에서 가장 손에 익은 연필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3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이었지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몸의 일부와도 같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비워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권태민이 빼앗으려는 아키소울. 그녀는 그것을 지켜낼 것이다. 아니, 지켜내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회사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손이 하얀 종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손은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그녀는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가장 눈부신 설계를 지난 몇 주간 강서연의 낡은 작업실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다. 그녀는 결혼 전 모아두었던 자신의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아버지가 남긴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아키솔이라는 낡은 간판은 아틀리에 SY 아틀리에 SU와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이니셜을 딴 작지만 단단한 그녀만의 성이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옛 동료 몇몇이 기적처럼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JK건설의 무자비한 인수합병 계획에 분노하며 서연의 제기에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권태민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사라진 후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며칠간은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허락도 없이 떠나버린 그녀의 오만함의 치를 떨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점차 불안과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그녀가 성수동의 낡은 작업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녀가 곧 돈이 떨어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붉은색 스포츠카였다. 그는 최신형 한정판 모델을 그녀의 작업실 앞으로 보냈다.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해주지. 라는 오만한 메시지와 함께 그는 그녀가 감격하며 자신에게 전화를 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는 즉시 견인차를 불러 그 차를 JK건설 본사 로비로 돌려보냈다. 그의 두 번째 시도는 꽃이었다. 매일 아침 최고급 장미 수백 송이가 그녀의 작업실을 가득 메웠다.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질식할 듯한 족쇄의 냄새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꽃들을 전부 모아 근처 병원의 소아과 병동과 양로원에 기부했다. 그녀의 선행은 작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사람들은 얼굴 없는 독지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권태민의 돈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시도는 돈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그녀에게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카드를 받자마자 가위로 반 토막내어 다시 비서의 손에 들려보냈다. 권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반으로 잘린 카드를 보며 모멸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돈과 명예, 여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녀는 왜 거부하는 것일까? 그는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권태민의 유치한 시도를 무시하며 서연은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JK건설의 이름은 건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틀리에 SY에 선뜻 일을 맡기려는 클라이언트는 아무도 없었다. 권태민이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바로 낡고 버려진 공간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은퇴한 노 교수가 자신의 사비로 운영하던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작은 동네 도서관에 리모델링 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프로젝트의 규모도 너무나 작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의뢰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건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를 원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설계에 매달렸다. 그녀는 낡은 도서관을 단순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건물이 품고 있는 시간의 흔적과 기억들을 존중하며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다. 그녀는 막혀있던 벽을 허물고 거대한 유리창을 내어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아늑한 다락방과 동네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었다. 공사가 시작되고 서연은 매일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도면과 실제 공간을 맞춰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다. 권태민의 아내로서 강서연은 죽었지만 건축가로서의 강서연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지시는 확신에 차 있었다. 몇 달 후 숲속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공간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낡고 어둡던 도서관은 햇살과 나무, 그리고 책이 어우러진 따뜻하고 지적인 공간으로 변신했다. 도서관은 문을 열자마자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담소로 가득 찼다. 이 작은 도서관의 이야기는 유명 건축 잡지와 디자인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기사는 그녀의 디자인을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닌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건축이라고 극찬했다. 사람들은 JK건설이 짓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건축이 가진 인간적인 가치에 열광했다. 아틀리에 에스와와의 이름은 단숨에 건축계의 가장 뜨거운 이름으로 떠올랐다. 권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기사 속에는 도서관 개관식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가 지난 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질투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폭발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그늘 아래서 시들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세상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눈부시게 부활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선물과 돈으로 그녀를 되찾을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소중하게 되살린 그 세계를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것. 숲속 도서관의 성공은 강서연의 이름과 아틀리에 SY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의뢰 전화가 빗발쳤고 이메일함은 각종 프로젝트 제안서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도서관의 성공을 보고 연락해온 작은 규모의 리모델링 건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회였다. 그녀는 더 이상 JK건설의 그늘 아래 있던 트로피 와이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독립된 건축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한 남자가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건축가 강서연 씨 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청하건설의 대표 한희준이라고 소개했다. 청하건설은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건설사였다. JK건설 같은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과감한 디자인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제가 강서연입니다만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물었다. 한희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실은 강서연 건축가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학 시절 서연의 졸업작품인 빛의 도서관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과 함께 갑자기 업계를 떠났을 때 무척이나 아쉬웠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숲속 도서관 프로젝트를 의뢰인에게 추천한 것도 저였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그대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의 고백에 서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재기를 도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눈앞의 남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희준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연 씨의 재능은 녹슬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거대한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 아트 콤플렉스 건립 사업이었다. 콘서트홀과 현대미술관, 그리고 시민공원이 결합된 지난 10년간 가장 거대하고 상징적인 건축 프로젝트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를 짓는 일. 당연히 JK건설을 비롯한 모든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었다. 저희 청하건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JK건설 같은 골리앗을 이기려면 다윗의 돌멩이처럼 날카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강서연 씨 당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권태민과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작은 도서관을 성공시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거대 자본과 권력이 얽힌 전쟁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녀의 회사가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자살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였다. 한희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건축가 강서연의 비전을 실현할 기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구현해 줄 무대와 당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려는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그의 말은 권태민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감도와 한희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업가의 계산이 아니라 좋은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그녀의 재능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두려웠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내민 손을 한희준이 굳게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에 맞설 새로운 동맹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청하건설이 아틀리에 SY와 손을 잡고 서울 아트 콤플렉스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업계에 퍼져나갔다. 그 소식은 JK건설의 임원 회의실에도 당연히 전달되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회사 중역들 앞에서 이 프로젝트는 JK건설이 따놓은 당상이라며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비서의 보고를 듣는 순간 권태민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아내가 감히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제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것도 한희준이라는 최근 가장 눈에 거슬렸던 신흥 라이벌과 손을 잡고 이것은 사업적인 경쟁을 넘어선 개인적인 모욕이자 배신이었다. 그의 분노는 질투심과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는 당장 한희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비서는 한희준과 강서연이 한 카페에서 만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가져왔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보였다. 그가 억압하고 무시했던 그녀의 재능을 다른 남자가 알아보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권태민은 사진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은 소유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전부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이건 더 이상 프로젝트가 아니야, 전쟁이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노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청하건설과 강서연을 함께 짓밟아버려. 그의 전쟁은 이제 맹목적인 증오가 되어 파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서울 아트 콤플렉스 프로젝트 입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건축계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서연과 아틀리에 SY의 팀원들은 밤낮을 잇고 설계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아이디어들이 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의 영혼과 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창조하고 싶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녀가 평화롭게 꿈을 펼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의 팀이 디자인의 핵심 자재로 선정한 친환경 특수 목재의 공급업체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사정이었지만 그 배후에 JK건설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팀원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프로젝트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였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가 우리의 팔다리를 자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어. 괜찮아. 우리는 더 튼튼하고 새로운 팔다리를 구하면 돼. 그녀는 이미 권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한 수단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한희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한희준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능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핀란드의 한 작은 업체가 훨씬 더 뛰어나고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즉시 샘플을 공수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기존의 목재보다 내구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소재였다. 권태민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그들의 프로젝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첫 번째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권태민의 조바심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더럽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가장하여 업계 가십을 다루는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다. 강서연은 실력 없는 트로피 와이프. 한희준이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숲속 도서관은 사실 해외 무명 건축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인격 살인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서연은 공영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전공법을 택했다. 그녀는 한희준의 조언에 따라 영향력 있는 건축 평론가들과 디자인 전문 기자들만을 초청하여 작은 설명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루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숲속 도서관의 초기 스케치부터 최종 설계도면, 그리고 공사 과정의 모든 기록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영감의 원천, 그리고 건물의 모든 디테일에 담긴 의미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으며 건축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깊이 있는 전문성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한 평론가들은 그녀를 향해 찬사를 보냈다. 심지어 JK건설 측에서 표절의 원작자라고 주장했던 해외 건축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서연의 작품은 독창적이고 훌륭하다.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영광일 것이라는 글을 남겨 루머를 일축했다. 권태민의 두 번째 공격 역시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의 비열한 시도는 오히려 강서연의 실력과 진정성을 세상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권태민 자신은 업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의 이미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전 부인을 음해 차는 찌질한 남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두 번의 실패로 이성을 잃은 그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아틀리에 SY의 핵심 인력을 빼내어 그녀의 팀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기로 계획했다. 그의 타겟은 서연의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현재 팀의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박 부장이었다. 그는 박 부장에게 JK건설의 임원직과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시하는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충성심은 없다고 믿었다. 박 부장은 권태민의 제안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와의 의리,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권태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그 사실을 서연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틀리에 SY의 팀원들은 더욱더 굳건하게 뭉쳤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전우가 되었다. 권태민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할수록 오히려 그녀를 더욱더 단단하고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서연과 한희준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설계도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테이블 너머로 한희준이 감탄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강서연 씨. 당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곁에서 믿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말에 한희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흐르고 있었다. 권태민이 만들어낸 거친 폭풍우 속에서 그들의 파트너십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권태민의 세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가고 있었다. 강서연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그의 맹목적인 집착은 그의 제국, JK건설을 좀먹는 독이 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진행 중이던 수조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아서 처리해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울 아트 콤플렉스와 강서연, 그리고 한희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우려를 표할 때마다 그는 독재자처럼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내 방식에 토를 달지 마.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아.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JK건설의 오랜 임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냉철하고 이성적인 CEO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외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었다. 강서연에 대한 비열한 음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를 향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언론은 그를 전 부인을 스토킹하는 재벌 우세로 묘사했고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서울 아트 콤플렉스의 발주처인 서울시는 그의 사적인 스캔들이 프로젝트의 공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며 JK건설의 우려를 표명하는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그의 정부 칭후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야심찬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권태민의 사랑이 아니라 그의 권력과 재력을 보고 그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의 비이성적인 집착은 JK건설의 주가를 위협했고 그녀의 이 디자인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었다. 오수진은 직접 권태민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했다. 태민 씨, 이제 그만해. 이건 사업이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 그녀는 그가 서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냉철한 사업가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충고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말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까지 내 속을 긁을 셈이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오수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강서연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유치한 자존심과 소유욕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 노름에 내 회사를 희생시킬 순 없어. 아키솔 인수건도, 이번 아트 콤플렉스 건도, 우리 이 디자인은 잠시 빠져 있겠어. 그녀는 미련 없이 그의 사무실을 나갔다. 권태민은 혼자 남아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사업 파트너,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던 여자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고립감을 느꼈다. 믿었던 부하 직원들은 이제 그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복종할 뿐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남아있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예전에는 이 집의 고요함이 그의 성공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그의 외로움을 비웃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들렸다. 그는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취기가 오르자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강소연과의 연애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그가 잊고 있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작은 갤러리 앞에서, 낡은 건축물 앞에서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젊은 시절의 자신 역시 지금과는 다른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변했던 것일까? 언제부터 그는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는 대신 그것을 빼앗고 통제하려고만 했던 것일까? 아주 희미하게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뿌리 깊은 오만함은 그 후회를 인해 다른 감정으로 바꾸어 버렸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녀가 변한 거야.
그녀는 원래 내 것이었어. 그러니 다시 빼앗아와야 해. 그의 불안과 후회는 건강한 자기반성이 아니라 더욱더 위험하고 뒤틀린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강서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재능과 한희준의 지지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현재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과 광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JK건설의 디자인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틀리에 SY의 최종 설계안을 빼내. 과정을 묻지 않겠어. 결과만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위험하고 나직하게 울렸다. 황제의 갑옷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 서울 아트 콤플렉스 최종 설계안 발표일. 대한민국 건축계의 모든 시선이 시청의 대강당으로 쏠렸다. 심사위원단은 국내 최고의 건축가들과 시의원, 그리고 문화계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당의 공기는 유리가 깨지기 직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JK건설의 권태민과 그의 팀이, 다른 한쪽에는 청하건설과 아틀리에 SY의 컨소시엄이 앉아 있었다. 권태민은 초췌한 얼굴을 애써 오만한 표정으로 감추고 있었고, 강서연은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했다.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JK건설의 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권태민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대표님,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콘셉트는 도시의 캔버스 얼반 캔버스입니다. 소장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젖어 있었지만 권태민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침내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기존의 설계안에 도시의 캔버스 개념을 급하게 덧씌우라고 지시했다. 발표는 JK건설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3D 시뮬레이션 영상은 압도적이었고 JK건설의 시공 능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들의 디자인 자체는 영혼이 없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권력과 자본을 과시하는 전형적이지만 지루한 건축물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권태민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비장의 무기라며 도시의 캔버스 개념을 소개했다. 건물 외벽 전체를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신의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아이디어 자체는 그럴듯했지만 그의 설명은 겉핥기에 불과했다. 급하게 훔친 아이디어였기에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철학이나 이해가 담겨 있지 않았다. 다음은 청하건설과 아틀리에 SY의 차례였다. 먼저 한희준이 무대에 올라 청하건설의 혁신적인 시공 기술과 프로젝트의 현실성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그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그리고 그는 발표의 마지막에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의 중심에는 저희의 수석 건축가 강서연 대표님이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서연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건물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제안한 아트 콤플렉스는 도시 위에 군림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도시와 함께 숨쉬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공원의 녹지가 자연스럽게 미술관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콘서트홀의 음향은 자연 동굴의 울림을 재현하도록 설계되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건물의 표정이 바뀌는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이었다. 그녀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정말 훌륭합니다.
강 건축가님, 당신의 디자인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무엇입니까?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의 핵심 철학은 숨 쉬는 건축 브리딩 아키텍처입니다. 도시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녀의 대답은 강당의 작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권태민이 훔쳐온 도시의 캔버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물론 저희도 초기 단계에서 도시의 캔버스화라는 개념을 잠시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안타깝게도 외부로 유출된 모양이군요. 그녀의 말과 함께. 무대 뒤 스크린에는 그녀가 직접 그렸던 도시의 캔버스의 초기 스케치들이 나타났다.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폐기한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영혼을 담아내지 못하는 피상적이고 기술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스크린에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직접 숨쉬고 느껴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사위원들은 스크린에 떠있는 서연의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초기 스케치와 방금 전 권태민이 피상적으로 설명했던 발표 내용을 번갈아 보았다. 도둑질의 전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버린 아이디어를 훔쳐 와 자랑스럽게 발표한 꼴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치욕이었다. 권태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기꾼이자 바보로 전락했다. 발표가 끝나고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서울 아트 콤플렉스의 프로젝트를 청하건설과 아틀리에 스와의 컨소시엄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의 디자인을 천재성과 진정성, 그리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걸작이라고 극찬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강당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강서연과 한희주는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 권태민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팀원들조차 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강 건너편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질투가 없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는 뼛속까지 시린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팽개쳐버린 것이었다. 패배의 그림자는 짙고 무거웠다. 권태민은 자신의 제국이었던 JK건설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사회는 그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언론은 그를 몰락한 황제라고 조롱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돌아갈 때마다 그를 맞이하는 지독한 침묵이었다. 그는 강서연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그는 그녀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그저 자신의 옆에 두는 법밖에 알지 못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몰았다. 발길이 닿은 곳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성수동의 낡은 골목. 아틀리에 SY에 불 켜진 창문 앞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그녀가 만들어낸 저 작은 왕국을 쳐다보았다. 그 시각 서연은 늦게까지 남아 서울 아트 콤플렉스의 세부 설계를 다듬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 그녀는 곧바로 엄청난 책임감과 창작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작업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그녀는 의아해하며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술에 취해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의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총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길 잃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보였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경계심과 함께 아주 희미한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이것이 그와 그녀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대화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권태민은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다.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혼자 힘으로 무엇을 다시 일구어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다. 내가 틀렸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가진 재능이 두려웠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너는 언제나 나보다 더 빛나는 사람 같았어. 네가 설계돼 몰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널 내 옆에 가두고 싶었어. 너의 날개를 꺾어서라도 나만의 인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믿었어. 그의 고백은 처절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한 남자의 뒤틀린 열등감과 이기심에 대한 자백이었다.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이 집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 네가 없는 내 세상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가장 소중한 너를 내 손으로 밀어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난 3년간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였다. 당신의 그 사과, 너무 늦었어,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은 내 마음만 부순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했어. 그리고 당신의 그 후회는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찾아왔지.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나 강서연이 아니야. 당신의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던 완벽한 아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뿐이야. 당신은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력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권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야. 제발 다시 기회를 줘. 이제 정말 잘할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네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그가 애원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왔다. 우리 이야기는 끝났어.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나는 내 인생을 새로 설계했고 그 설계도 안에는 더 이상 당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이건 위협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의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일 뿐이야. 당신도. 이제 당신의 인생을 새로 설계해야 해. 권태민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어 넣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녀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행복해라,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나고 작업실에는 다시 혼자만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차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평화와 자유로움이 그녀를 감쌌다. 길고 길었던 과거와의 질긴 인연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심장부에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서울 아트 콤플렉스가 위용을 드러내며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강철 프레임이 뼈대를 갖추고 유리와 신소재가 그 위를 덮으며 한 건축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는 이제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된 아틀리에 와일의 새 사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서연의 회사는 더 이상 작은 부티크 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속 도서관 이후에도 낡은 공장을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예술학교 등 상업적인 성공과 건축적 철학을 모두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천재 건축가의 귀환, 공간에 영혼을 불어넣는 건축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바쁜 일상과 창작의 열정은 그녀의 시간을 빈틈없이 채워주었다. 그녀는 대학 강단에 서서 미래의 건축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어 주었고, 그녀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와 세계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한희준이 있었다. 청하건설과 아틀리에 S와의 파트너십은 업계 최고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했으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었다. 그들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권태민이 강요했던 소유와 통제가 아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권태민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JK건설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그의 제국은 그의 부재 속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몇 달 전 그가 작은 건설 회사를 새로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JK건설의 명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회사였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기도 외곽의 한 공사 현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수십 명의 비서를 거느리는 대신 몇 안 되는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발로 뛰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건축 자재를 보기 위해 을지로의 한 자재 상가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권태민과 마주쳤다. 그는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자재상 주인과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다. 예전의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권태민이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오만하지도 지난번처럼 비굴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당신도 그래 보이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설계한 아트 콤플렉스. 멀리서 봤어. 정말 멋지더군. 당신은 역시 대단한 건축가야. 그의 칭찬에는 가시돋친 질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악수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마주침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를 완벽하게 떠나보낼 수 있었다. 증오와 원망은 희미해지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한때 알았던 사람이 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거의 완성되어가는 서울 아트 콤플렉스의 가장 높은 층에 올라섰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안전모를 쓴 채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지은 공간에 담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지난 인생을 무너뜨린 것은 권태민이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불행을 가장 위대한 기회로 바꾸어냈다. 한희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무슨 생각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내가 설계한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상처 입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직접 설계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꿈을 실현해낸 위대한 건축가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청사진은 이제 막 그 눈부신 첫 장을 펼치고 있었다.